자, BGM이 나는 나비, 가수는 YB. 왜 YB 노래를 틀었냐?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YB 토론이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에는 MG 토론이 있고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엔 월간 YB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왜 YB인지 이상민 의원께서 저를 YB? 오비 아니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주에 제가 원로 두 분 모시고 그랬더니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원로라니 나 아직 젊어 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그래서 제가 저는 네. 더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너를 원로 토론이 아니라 아예 YB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YB 토론이 됐어요. 아니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인데 네. 그때 정말 젊었을 때인데 예. M TV에서 그 원로와의 대화 이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원로는 아니지만 몇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본방을 보니까 같이 나온 분이 가령 김승근 야구 감독님 이런 분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 원로이신 어른들하고 나하고 같이 원로라고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꽤 오랫동안 그 M 방송에 출연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YB 토론 보수의 것은 전원책 변호사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여간 두 분이 이름은 마음에 드시는 걸로 YB 토론. 네, 저는 이견 없습니다만 언론은 아닙니다. 자, 요거 우리가 오늘 주제가 많은데 요거부터 좀 여쭐게요. 이상민 의원님께.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거든요. 주간신문 보니까. 보니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서 전권을 준다. 그리고 아마 그 컨셉은 리틀 김종인 컨셉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지도부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는 내부의 논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잘 모르고 보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예. 그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혁신위원장 한 사람을 그럴듯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혁신위 구성도 그렇고 권한 범위도 또 어디까지인가도 싶고 실제로 전권을 주는지도 예. 뭘로 담보를 하고 실제 그렇게 구현될지.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저희 당의 그 혁신의 첫 걸음은 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거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러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리더십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지. 예. 지금 당의 엄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돈봉투건,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건이 지금 산적해 있고 해결하는 건 자체적으로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또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 좀 의문이 반신반의합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혁신이 꾸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든지 조기 전당대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혁신위를 거론하는 데서 그거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라라고까지 단정을 내리긴 싫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나가자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실제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국민적 그런 기준 또는 어떤 국민적 요구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점에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 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제3자가 민주당을 보기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저 같으면 옛날에 그만뒀을 겁니다. 그만둘 수밖에 어차피 없을 텐데 그 뻔한 길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당장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건 6개월 안에 재판을 1심 재판이 나와야만 하도록 권고 규정이 있잖아요. 예, 권고 규정. 그러면 이제 9월 안으로 선고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대장동 배임죄 이건 기록 보는 데만 1년이 걸린다는 등 이미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 끌기를 작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백현동에 대한 아마 그 체포동의안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수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본인의 리스크만 해도 엄청난데 이 돈봉투 사건
이거 송영길 돈 봉투 사건도 본인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언론이 지금까지 쭉 쓴 거 보세요. 이 송영길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코인게이트, 이 코인게이트에서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 많은 뭐 60억, 88억 혹은 뭐 100억이 넘다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대선 자금을 돈 세탁한 것이 아니냐. 그건 일단 의혹. 예, 이 얘기가 물론 의혹이죠. 아직 뭐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의혹이죠. 의혹은. 그런데 그런 모든 이런 리스크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정권을 가진 이제 혁신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 지금 많은 민주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겠다는 분들도 물론이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왜 본인이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느냐. 끝내 본인이 공천권을 꽉 쥐고 버티겠다는 거 아니냐. 예. 정권을 주겠다는 거요. 저도 그 자유혁신당 뭡니까 무슨 당입니까?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인데 정권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그 정권 받아보니까 한 달 만에 예. 정권 뺏겠다고 다시 그래요. 예. 김모라는 비대위원장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루 저녁에 내가 한판 꽝함 지르고 다 줄게 다시 갖고 와라. 예. 이래서 그만두는데 이 정권이라는 게 그래요. 정권 준다는 자치고 정권 제대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우니까 미치니까 말은 정권을 준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다음 총선에서도 출마가 가능한가? 난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리라고 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른바 진보 좌파 쪽 그게 뭐 유사 좌파든 진짜 좌파든 간에 또 하나 그 출마 가능할까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가령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까 말까? 이게요. 단순히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 이재명 이 현 대표가 출마를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라는 당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일로 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 저 하나 좀 덧붙이면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야 무죄 추정이 원칙이 있고 그 죄를 확정받기 그렇죠. 전까지는 사실은 뭐 무죄로 돼야 되는 건 이지만 이건 법률적인 얘기고 예. 정치적 리더십이 온전하게 그 이거 발휘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도덕적 흠도 없어야 되고 예. 남들이 갖추지 못하는 역량이나 비전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많은 구성원들이 따르고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본인이 무고함을 밝혀서 드러내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그 정치적 리더십의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또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도 제대로 뭐 처리하지도 못했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의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끌고 나가야 될 지금 위기 속에서 극복하고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가지고는 매우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진 거치가 예. 정리가 되는 것부터 혁신이 민주당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권 가진 이 뭐 혁신을 출발하겠다는데 사람 없어요. 아, 사람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근데 지금 뭐 조단신문 보면은 지도부는 컨셉을 잡은 것 이 같던데. 민주당 지도부가 만족할 수 있는 정권 가진 혁신위원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민주당에서 만족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이 만족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당이 지도부가 만족할 다릅니까? 사람은 수도 없이 있겠죠. 밑에서 알랑거리는 사람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정권 줘봤자 자기가 그대로 그 쉽게 말하면 인증조종자처럼 실로가 인증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정권 받았던 때처럼 사달랍니다. 정권이요. 예. 네, 줬다고 반드시 뺏긴다는 사달랍니다. 저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지금 조간신문에 보도된 외부에서 리틀 김종인 형태의 칼질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진 글쎄, 그러니까 지금 있을까요? 전원택 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자칫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네. 이건 현 지도부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모면책으로 제시되는 은 실제로는 그건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게 뭐 사실은 웬만하게 그 본인도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위원들도 그래야 되고 네. 당도 사실 흔들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신반입니다. 이 혁신이 하시기 전에 왜 로드맵을 제시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드맵이요? 그럼 이재명 대표 같으면 내가 그냥 1심 선거가 뭐 나오고 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코인 게이트까지 네. 앞으로 여기 진척된 데 따라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공천권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이런 걸 뭐 기자회견을 통한다든지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마음을 비울 예. 때 비로소 민주당이 살아날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볼게요. 다음 주제는 뭐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선관위 문제인데 일단은 선관위의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 요 얘기고 감사원은 감사 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거부로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둘 다 법률가시니까 지금 그 감사원법에 따르면 예. 그 국회, 예. 법원, 예.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 중앙선관위는 없습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이. 예. 그러면 국가기관, 공기관은 다 감사원의 원칙적인 감사 받는 게 맞죠. 아. 그리고 지금 형편으로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뭐 말하자면 논리는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예.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뭐 헌법에 행정기관만 감사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렇게 아니 선거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네, 선관위 그리고 행정. 지금 인사 비리 부정 부패 아닙니까? 예. 부정 부패에 대한 것인데 행정과는 무관한 거죠. 아니 말하자면 일탈해도 너무 일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명시적 규정도 없는데 예. 그냥 독립성 뭐 중립성 그것만 이유를 가지고 못 받겠다라는 건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예. 별로 지금 중앙선관위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사실은 예민하고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조직 자체가 지금 의심받을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이나 그 이후에 있을 선거에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지금 대립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선거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뭐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수사기관에 수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감사원의 감사도 기꺼이 받겠다. 예. 뭐 도려내달라. 그리고 우리는 가차없이 척결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중앙선관위가 좀 탄탄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록. 뭐 여러 의견이 있고 중앙선관위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정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면 아. 자칫 정파적 대립으로 비화되고 예.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에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사실 터무니없는 정치적 그 말하면 뭐랄까 그 허구 주장이죠. 예. 이제 그렇게 치닫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적 구도에서 중앙선관위가 그냥 프레임에 가둬두는 상황이 되고 예. 국가 공기구를 흔들어 놓는 거니까 그거는 경계하고 자중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그러나 뭐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뭐 이런 부분은 제 법률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짧게 저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진상 상황을 볼 때 예. 선관위원장의 진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 상황이 뭐 가벼운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의 요 선관위에 대한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합니다. 이 최현성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주 심플한 한 문장. 2분 더 해주세요. 예, 더 합니다. 저희. 예. 월간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합니다. 저희 2부 내내. 그분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한 달에 4번, 5번 해달라는. 아, 예, 뭐 일정만 되신다면 두 분 일정만 되신다면 저희가 뭐 매주 뭐 만들 수도 있죠. 예, 저 일단 전원책 변호사께
그 질문 드릴게요. 앞서 일부에서 이상민 의원께 드렸던 것과 똑같은 질문.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이 선관위. 이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선관위가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를 하겠어요? 자 일단 정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지. 일단 저 요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받겠다. 예, 글쎄. 국회 국정조사도 받겠다. 그런데 감사원 거부는 안 받겠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검찰 근데 수사도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 네. 예,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그렇죠. 그냥 보여주는 대로 대충 훑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권익위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만 수사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사무총장, 사무차장부터 이 자제 동생까지 11명이에요. 예. 그런데 전수조사하면요. 그 뒤에 수들이 빽빽합니다. 깨놓고 말해서 예. 내가 장담하는데 그보다 2배, 3배는 될 거예요. 일단은 뭐 예. 일단 예측이고 그러니까 의혹이고 물론 일단은. 그 아직까지 의혹선인데 예.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에요. 아. 이러니까 검찰 수사까지는 무지할 수 없지만 검찰 수사는 꼭 11몇 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안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내 논란이 됐고 감사원법 29조에 이게 있다 없다 뭐 이런 설령 아닌 말로 헌법적 해석으로 이 조금 중앙선관위 감사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선거 업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 행정 업무예요. 그리고 인사 업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인사장부를 다 살펴봐서 모든 전수조사도 그런 전수조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각 도의 그 선관위부터 다 뒤져서 모조리 다 찾아낼 텐데 이러면 선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가 될 판입니다. 오늘 아침에 특정 신문 이름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조선일보를 보면 6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 사람 사진 딱 내놓고 이 세 사람 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령 군순일 본인이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버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판거래 의혹이 당장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이. 네, 뭐 의혹이죠. 예, 의혹 수준인데 세상에 재론 합의체를 옮겨놓고 심리기간 2달 동안에 2주일에 한 번씩입니까? 8번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법률심의사 인수하는 문제 때문에 갔다는 등 헛소리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이분은 사실은 연애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 원래 주심판사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뒤를 물려받은 분인데 바로 소쿠리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 대선 때요. 예,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때 비닐봉지 속에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고 소쿠리에 담깨가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고도 본인이 버텼어요. 그러고도 사죄도 며칠 있다가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장 생각해 보세요. 밑에 이미 들통이 나는 것만 사무총장, 사무차장 1인자, 2인자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90도 절을 한 다음에 본인이 사퇴부터 해야죠. 예. 그리고 진수조사 다 하십시오.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죠. 그런데 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버틴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대법관을 그만두는 건 당연하죠. 아니잖아요. 뒤가 구리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방송에서 할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가 구리지 않고는 예. 왜 버티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선관위원장이 사실은 대법관 겸직이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원장 일종의 비상임 자리인데 그리고 그거 뭐가 구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어떤 의미로? 뻔하잖아요.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네. 이 자재가 어디에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11명이나 연관이 되고 기타 등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게 중앙선관위원장 귀에 안 들어가겠어요? 선관위원장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최소한 사무총장의 자재, 사무차장의 자재가 따님이 네. 들어갔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원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묵인과 은폐. 만약에 몰랐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런 식으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경력 직원들을 채용하고 채용하고 최종으로 다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죠 그거. 아, 그러면 우리 전책 변호사께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오히려 결백하면 결백할수록 벌써 옛날에 그만둬야죠. 두 분의 지금 입장은 그 부분에서 좀 동일한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네. 그 근거되는 건 좀 다 상이한 결론은? 시각은 있죠. 다만 이거를 이제 이게 전 변호사님 같은 분이 주장을 하시는 건 저는 무한정하시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이제 중앙선관위가 공생관계다. 그럼 중앙선관위 없애란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고 거기다가 이제 노태학 위원장을 막 한정파에서 얘기하니까 상대정파에서는 이제 방어적으로 나가고 뭐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중앙선관위까지 싹 판을 갈아서 내년 총선에 있는 걸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방송계에 그렇듯이 라고 야당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그 거예요. 얘기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저도 꼭 한마디 변명을 해야 될 것 되겠습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고 거기 직접 연관은 안 되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유권 해석을 할 때 예컨대 프랭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적법 오케이 이건 안 돼. 가령 내로남불 딱 붙이라는데 이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안 되긴 왜 안 돼요? 내로남불은 이미 전 세계 시사 용어 사전에도 실린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특징이 것이 뭐냐? 바로 내로남불이다. 두 번째가 뭐냐? 후한무치다. 바로 그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지가 오래인데 그걸 선거판에서 프랭카드 쓰겠다고 하면 안 돼. 그 선관위가 내린 그 유권 해석입니다. 이유는 특정 정당이 연상될 수 있다. 글쎄. 그래서 내가 보면 기가 막혀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짜고 노는 한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 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용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별도로 논하시더라도 지금의 이제 이 부정 아빠 찬스 해가지고 부정 채용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토론해서 척결하고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나아가서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관계라고 해버리면 아니 김기현 대표의 그 말씀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중앙선관위 지금 노태학 위원장을 계속 비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비호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국정조사까지 하자면서 왜 저 비호하느냐? 당장 나가라고 같이 박수를 쳐줘야지. 이유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약간 의심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글쎄. 선관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제가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법관들을 가령 각 지방에서도 선관위에 다 위촉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법관들이 가령 중앙선관위 같으면 대법관들이 이제 그 중앙선관위원장하고 법관이 사법부가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법관들을 자연스럽게 선관위원으로 다 모시고 했는데 과연 앞에 정권들에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했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특정 무슨 법위원회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무슨 법위원회 이런 쪽의 출신들이 다들 대법관들이 출세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우리 같이 법 몇십 년 파먹은 사람이 딱 지켜보기에는 이거 좀 심한 것 아니냐.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 변호사님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 척결해야 되고 하는 건 맞고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의 연루나 또는 뭐 무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곧바로 특정 정파가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그걸 민주당과 프레임을 씌우는 것 하면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도려내고 고치기보다는 정파적 싸움으로 비화돼서 결국은 이게 그 분말이 전도돼 버리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나 다급하면 일요일 날 그 예정에도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온갖
그 득음수를 놓고 있는데도 온갖 허방을 막 밟고 다니는데도 그리고 온갖 그 리스크가 막 사법 리스크부터 온갖 리스크가 덮쳐 오는데도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잘 나가요. 아, 그건 국민의힘이 반성할 일이지.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데 아, 조바심 때문에. 답답해진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우각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본인 그 어느 쪽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그 헌사를 베어낼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대중에게 지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속된 표현으로 똥볼만한 차도 지금보다 지지도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이거 기자회견 고만가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한답니다. 기자회견 뭐 이번에 한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기자회견을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2달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네. 2달에. 그리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예고하지 않은 그런 그 기자실에 찾아가서 브리핑을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그리고 하죠. 주요 인사들, 여기 백악관 참모뿐 아니라 장관들 이런 주요 인사들을 갖고 퇴임을 하거나 선임을 할 때는 특히 교체를 할 때는 반드시 떠나는 분도 옆에 모셔놓고 이 해임 사유가 무엇이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예. 주요 참모들을 뭐 이 대통령실에 비서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참모들을 해임을 하고 새로 임명을 하는데도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나와요.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홍보수석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직접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그 의도를 직접 묻고 대통령의 그 표정도 하나의 그 뉴스가 되는데 눈빛도 뉴스가 되는데 예,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지지도가 올라갈 텐데. 근데 제가 이해가 좀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할 때 기자회견 많이 할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그죠.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스텝 용산으로 옮긴 이 명분도 그거였고. 그러니까 도스텝 하다가 이제 중지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할 때 기자회견 많이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 그분은 처음부터 안 했고. 별로 안 했어요. 아, 별로 안 한 게 전혀 안 했어요. 네. 1년에 한 번 했어요. 전혀 안 했죠. 그 왜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제가 많이 보기로는 할것 같은데 막상 예, 들어가면 제가 좀- 보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감출 게 많으면 기자회견 안 해요. 두 번째 알고 있는 게 없으면 기자회견 안 해요. 딱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출 게 많거나 어느 쪽을 아니면 듣기도 너무 아는 게 없거나. 예. 근데 내가 보는 윤 대통령은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지금 감출 게 많다. 감출 게 많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뭔가 말을 하면 또 분쟁이 자꾸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도스태핑에 있었던 저 예.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그때 설화 하도 있었던 것 뛰니까 때문에. 예. 슬리퍼 신고 와서 뒤에 막 등 뒤에다 고함 지르고 하는 예. 그런 불상사까지 생기니까 이 양반이 이제 뭐 이 양반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예, 워낙 충격이 컸던 아이, 모양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충격을. 아니 우리 같이 배짱 좋은 사람 같으면 너 나한테 지금 고함지를 쓰고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겠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보기보다는요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기자회견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에 도스태핑 재개하고 더 늘어날 거로 보십니까? 기자회견에요 좀 익숙해져야죠. 기자들이 질문이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른다는 거. 이게 예컨대 우리가 그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했던 여기자가 여기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질문할 수 없는 사회 이게 민주사회가 아니다. 예. 그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는 이 중요한 하나의 원칙은 다시 나는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도어스태핑을 할 때 쭉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불만도 참 많았지만 늘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는 것 자체에 큰 점수를 하는 것 자체에 나 박수를 쳤어요. 저도 도스팽이 뭐 여러 가지 실수 있고 실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하게 되면 큰 성과로 최고 그리고 지적이 될 판이에요. 권력자의 소통 방식에 하여튼 신기원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인내력을 갖고 해주길 바라는 넣었는데 불과 뭐 몇 개월 돼서 그냥 딱
중단했단 말이에요. 나는 다시 한번 보건데 아마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하지 말라. 대통령이 하도 실언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말썽이 나니까 좀 말리는 모양인데 저는 그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고 하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다시 재개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하면 다음 대통령도 안 할 수는 없을 안 할 수 거예요. 없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예. 대통령이 이 어떤 권좌에 앉아서 국민과의 소통을 딱 틀어막고 있다. 예.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생생한 대통령의 목소리, 눈빛, 표정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신뢰도 보내고 지지도 보낼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 스가 요시히데보다는 기시다 후미오가 딱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그 바뀐 것이 바로 도구 스태핑입니다. 그 뭐 시도 때도 없이 기자들에게 늘 예, 질문 받고 응답을 하고 또 그걸 필요하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니까 기시다 후미오의 지지가 처음에는 아주 낮게 시작이 되는데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요. 뭐 언제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기자회견이 방식이 종전에 얼마 전에 했던 국민 보고의 형식으로 일방적인 홍보나 그런 소통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 대통령이 생생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만 담지 마시고 예. 생생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날것으로 답변하고 지금 질문하고 예, 가장 나쁜 것이요. 예. 가령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대수보회의 예. 대통령과 수석보좌관회의를 대수보회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들고 탁 이런 거. 예. 그리고 그다음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 근데 윤 대통령 또 그걸 세 번이나 했어요. 도구 스태핑 없어지면서 그걸 세 번이나 국무회의를 중계를 하면서 했었죠. 예, 그다음에 뭐 비상경제전략회의입니까 그런 거 중계를 하면서 세 번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생중계되는 데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기자회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게 하기 위해서 아하. 그렇죠. 알게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질문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질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기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줄 의무가 공직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저 YB 토론할 때는 그 전에 기자회견이 있을래나. 한 두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우리 YB 토론 시간에도 아니 얘기 한번 이번에도 더 할수 있을 북한이 것 미사일 쏘았을 때 야, 나는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실에 가서 아. 야 이번에 뭐 이렇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 잘못해갖고 이거 문자가 잘못 발송되는데 그건 미안하다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 그럼 잠잠했었겠죠.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요 얘기 좀 국민의힘 이슈 하나 더 해보죠. 좀 이슈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오인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용호 의원이 처음 얘기했다가 김기현 대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 이용호 제가 의원이 먼저 좀 결국- 얘기할까요? 이용호 의원이 결국 이제 내가 좀 실언했다고 발언 철회했던 그 이슈. 예. 이용호 그 의원은 회초리 좀 맞아야 됩니다. 오, 씨알 뜯는 소리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예. 국회 본청에 다 아시겠지만 당 대표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것이 카메라고 다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 들어와서 뭐 처음부터 뭐 이 귀속말 할 수는 없고 사진에 차담을 하잖아요.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야 오늘 얘기를 뭘 하고 뭐 하지 뭐 이런 얘기들 오늘 주제가 뭐예요라든지 그럼 거기 모이는 사람 뻔하잖아요. 당 대표, 예. 대표실이니까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은 이제 반드시 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누구는 사무부총장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뭐라 그랬는데 그 박승민 씨가 자꾸 거론이 돼요. 예. 박승민 씨가 왜 그때 거론이 됐는가 하면 전략기획부총장이니까. 예, 고무렵 신문에 대통령의 완전 복심이다. 이런 식으로 또 신문 기사가 박스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박승민 전략부총장입니까? 전략기획부총장. 예, 전략기획부총장이 계속 이제 주목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봐서 그게 아니죠. 거기다 대변인 얘기를 했죠. 네. 끼이드는 오인회 대변인, 우린 늘 모여서 그 얘기하고 차 마시고 들어갔는데 왜 그게 무슨 오인회냐 이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가 역정을 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차 마시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옛날 윤회관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오인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한 이용호 의원은 이게 근데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당이라는 것도 그러는 합의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체가 되는 건 다양한 목소리가 그렇게 회의에
나와서 거기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붙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당대표 및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사불란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부 뭐 우리 당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사불란하고 일색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크게는 윤심만 작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못하고 그냥 소도구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다른 권부에 다른 데서 의견이 결론 내고 그냥 최고위원들은 구색과 직용으로 도장 찍기에 그냥 급급하고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원래 일색이잖아요. 여당에 비주류가 있긴 있는데 과거에 예컨대 MB 정부라든가 이럴 때는 워낙 친박이 셌으니까 뭐 비주류가 확실하게 있죠. 그런데 야당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류와 비주류 간에 늘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비주류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워낙 친명이 눌려버린 바람에 비명의 발언권이 거의 제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더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조금 잘못해서 혹시 용산에 그 눈밖에 날까? 네. 혹은 그 심기를 뭐 어지럽힐까? 마치 다들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 당장 째려본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국 맞춤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발음을 하면 왜 째려봅니까? 맞춤법을 지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들으신 소문인 거죠, 그거는. 예. 아, 물론 소문이죠. 그런 식으로 네.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이 과연 여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네. 내가 보기에는 천만의 얘기입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이 다채로운 말이 나오고 거기서 조화를 찾을 때 윤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 거지. 전부 다 윤 대통령 만세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과연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우리가 박수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탄탄하지가 않고 예. 오히려 제가 볼 땐 더 취약합니다. 다 겉에서 간신들 아니에요? 다들 앞에서 그냥 권력자에 대해서 두 손 비비면서 잘 보이려고 뭐 대통령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벌거숭이 임금님에 불과한 거고 예.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해도 지적하는 사람들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 YB 토론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저는 이제 나가면 이제 엄청나게 또 욕들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출연을 좀 알겠습니다. 자제해야 할까. 아니, 안 됩니다. 자, 전원식 변호사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